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대비 파이널 학교 공부하고 있습니다. 역사 두 번째 시간이고요. 네, 이제 개화정책의 추진부터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학습지 7페이지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약간 진도를 좀 빠르게 나갈 겁니다. 제 말도 약간 빨라질 거고요. 그렇다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화정책의 추진입니다.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의 이제 사절단의 이름으로 수신사를 파견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그 수신사를 파견을 해서 1차 수신사로 김기수, 2차 수신사로 김홍집이 가게 됩니다. 근데 이 김홍집이 들고 온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이 바로 조선책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살펴볼게요. 자, 학습지에 있는 걸 읽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것과 약간 달라요. 조선 땅은 실러 아시아의 요충을 차지하고 있어 열강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할 것이다. 조선이 위태로 오면 중국도 위급해진다. 러시아가 영토를 넓히려고 한다면 반드시 조선이 첫 번째 대상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조선이 세워야 할 책략으로 러시아를 막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없다. 러시아를 막는 책략은 무엇인가? 중국과 친화하며 일본과 맺고 미국과 이어짐으로써 자강을 도모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청나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네 러시아 막아야 돼. 러시아가 니네한테 큰 위협이야. 러시아 막아야 돼. 근데 그 러시아 막는 방법이 뭐냐면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연합하면 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청이 건의한 게 이거인 거죠. 자, 우리나라 이미 중국과 친해요. 맞죠? 맞잖아. 우리나라는 이미 중국과 친하잖아.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일본과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맺었어요. 일본과 강화도 조약 맺었어. 그러면 이제 뭐만 맺으면? 미국과 조약만 맺으면 되겠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조선 책략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과의 니네 미국이랑 조약 좀 맺어놔. 미국 든든해 라는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이 조선 책략을 김홍집이 어떻게 들고 오게 되냐면요. 원래 수신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되고 나서 부당하다는 거 알았어. 딱 보니까 우와 너무 부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강화도 조약의 수정을 요구하려고 김홍집이 사실 간 거거든요. 근데 일본이 이 상황을 몰랐을 리는 없고요. 이 상황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주 최고급, 지금으로 치자면 호텔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황준센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안에 넣어줍니다. 김홍집이랑 같이요. 그래서 막 황준센이 막 이제 책을 들면서 설명을 하는 거죠. 니네가 빨리 미국이랑 조약을 맺어야 된다. 이렇게 거의 세뇌 교육을 받았어요. 김홍집이. 그리고 나서 이 책을 들고 와서 우리가 미국과 조약을 맺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의 배경이 됐다고요? 그렇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조미수호통상 조약의 배경이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렇다면 넘어갈게요. 영남 만인소입니다. 영남 만인소 한번 볼게요. 수신사 김홍집이 가져와서 유포한 황준원의 사사로운 책자를 보느라면 어느새 털끝이 일어서고 쓸개가 떨리며 울음이 북받치고 눈물이 옵니다. 아주 과장되게 표현해놨어요. 러시아는 본래 우리와 혐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학습지에 있는 글 읽어드릴게요. 미국은 우리가 본래 모르던 나라입니다. 갑자기 황준센의 말을 듣고 우리가 스스로 불러들여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재산을 약탈하거나 우리의 약점을 잡아 어려운 청을 강요한다면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러시아는 본래 우리가 나쁜 감정이 없는 나라입니다. 공연히 남의 말을 듣고 배쳐가다가 만이 하나 환란이 일어나면 장차 이를 어찌하겠습니까? 하물며 러시아, 미국, 일본은 같은 오랑캐입니다. 누구는 호하게 대하고 누구는 박하게 대하겠습니까? 서학에 종사하여 재화를 이루고 농공을 일으킨다고 하지만 원래 우리에게도 예로부터 재용과 농공에 대한 훌륭한 법규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영남 만인소라는 게 뭐냐면요. 조선 책략이 유포되니까 영남 지방에서 10,000명이 상소를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해돼요? 그러면 상소문은 왕이 꼭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상소문을 길게 만들어요. 길게 만들고 그래서 그곳의 일부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영남 만인소는 무엇에 반대해서 조선 책략의 유포에 반대해서 우리가 미국과 조약을 맺어야 한다는 명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맞죠? 네, 그래서 조선 책략의 유포와 반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신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개화정책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볼게요. 개화 추진의 중심 기구를 설치한데요. 그의 이름이 통리기 무화문입니다. 통리기 무화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바보죠? 통리 기무 아문입니다. 아문.
그래서 개화의 중심 기구를 담당했고요. 그 밑에 12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방문국, 신문을 찍어내는 기관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신문인 한성 순보가 발간이 됩니다. 순보는 10일마다 발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일보는 하루마다 발간이 되는 신문이고요. 순보는 10일마다 발간이 되는 신문입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군사제도 개편 5군형이 체제였잖아요, 원래. 근데 이거를 2개의 0으로 줄여버리고요. 실식 군대인 별기군을 만듭니다. 근데 별기군에 빨간색이 되어 있죠. 얘가 이모군란의 주요한 원인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해외에 시찰단을 파견하게 되는데요. 일본에는 수신사를 그리고 조사 시찰단을 파견해요. 수신사는 제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조사 시찰단을 보시면 비밀리에 파견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정세를 파악하고 개화 정책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어요. 그러면 왜 비밀리에 파견했을까? 일본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개화에 대해서 반대가 심하니까 비밀리에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청 한번 볼게요. 영선사, 청나라로 영선사가 가게 되는데요. 김윤식이 인솔해서 이제 무기에 대해서 근대 무기 제조법을 배워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되게 불쌍해요. 유학을 가는데 자금이 없어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것도 그 청나라에 교역하는 사람 배를 빌려서 내려오거든요. 어쨌든 뭐를 제대로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근대적 무기 제조법을 배우고 나서 기기창이라고 하는 것을 설립하는데 큰 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미국으로는요 보빙사를 파견하게 되는데요. 제가 빨간색과 보라색의 동그라미를 쳐놨거든요. 자, 요 두 사람은 알아주셔도 되고요. 뭐 몰라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자, 이 빨간색은 보빙사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보빙사 대표였어요. 민영사가 아니고 민영식이었습니다. 민영식. 근데 민씨죠? 외척입니다. 민영식. 명성황후의 사촌일까? 그럴 거야 아마. 사촌이더라고요. 사촌이겠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다음에 이 사람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6일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중립파론 배울 때 중요하게 배울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으로는 그래서 보빙사도 파견하게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 민영식은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 유학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개화 정책이 추진되는데 너무 반발이 심했어요. 그 반달이 아니고 반발이죠. 그래서 그 반발로 위정척사 운동 그리고 유생들이 크게 반대를 하겠죠. 왜냐하면 서양의 개념이 들어오는 거니까요. 이해되죠? 반달. 자, 위정척사 운동을 그럼 보겠습니다. 위정척사란 게 뭐냐면 위정, 바른 것을 지키고 척사,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라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보겠습니다. 정학,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학은 뭐냐면 성리학이야. 그리고 사학과 이단인 다른 종교 사상 이런 것들을 다 배격하는 거예요. 아예 다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적 유생층을 중심으로 해서요. 서양 학문과 종교를 아예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운동을 벌이게 되는데요. 자, 위정척사 운동은요. 약 40년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체계적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표를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텐데 자, 1860년대는요.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고 있었던 시기예요. 그러면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고 있던 시기에 서양에서 계속해서 통상하자라고 통상 요구를 보내오죠.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운동을 벌인 겁니다. 반대 운동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통상 요구에 반발하고요. 그 다음에 척화주전론. 그러니까 화해하자는 의견은 다 배척해야 되고 전쟁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흥선대원군의 생각이랑 똑같아요? 반대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을 뒷받침하는 거야. 이해돼? 그 다음에 1870년대 한번 보시면 1870년대에는 개항반대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876년 우리가 개항을 하게 되죠.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자, 최익현이라고 하시는 분이 궁궐에 도끼를 들고 나와서 강화도 조약은 죽어도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주장했다고요? 외양일체론. 서양이나 양놈이나 아니고 양놈이나 외놈이나 다 똑같다는 얘기죠. 됐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개항 불가능, 개항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최익현이 5 불가소를 제기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5가지 안 된 이유를 조목조목 따져놨어요. 그다음에 1880년대는요, 여러분들 개항 정책이 시작이 됩니다. 개화 정책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개화 정책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고요. 조선 책략의 유포에 반대해서 영남 만인소를 올리고 그래서 위정척사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돼요. 그래서 1890년대에는 항일 의병 운동을 벌이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일본에 반대해서 의병을 벌이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한번 정리해 둡시다. 별표 5개까지는 알지만 3개 정도의 가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정척사 운동의 의의와 한계입니다. 위정척사 운동의 의의는 교과서 찬스 한번 씁시다. 서양의 일본 오타가 좀 많네. 자, 이거 3시간 만에 만들었어요. 오타가 좀 많을 것 같아. 서양과 일본의 정치 경제적 침략에 맞선 반외세 운동이다. 즉 외세에 반대했다라는 운동이죠. 그 다음에 양반 중심의 성리학적 질서를 유지하려 했다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그런 성리학적 질서를 못 버렸다는 거죠. 유생들이니까.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넘어갈게요. 자, 이모곤란입니다. 여러분들 학습지 8페이지고요. 자, 그 개화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었던 건 유생들뿐만이 아니었어요. 백성들도 불만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양곡의 무제한 유출이 가장 컸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계속 쌀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화 정책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모곤란의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면 구식군인들에 대한 차별 대우입니다. 여러분들 구식군인들 이영에 있던 군인들 말고 신식군인대가 있었죠. 별기군이라고. 이 별기군은 훈련도 완전 짱짱하게 시켜주고 완전 대박인데 이 구식군인들은요 무려 13개월치 월급이 밀렸다랍니다. 됐죠? 엄청난 차별 대우죠?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본 상민들이 계속 쌀을 유치해 간다니까? 그러니까 쌀값이 폭등을 해요. 개화 정책 아무리 봐도 이거 안 좋은 정책인가? 불만이 폭발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불만이 이모곤란이라는 형태로 퍼져나오게 된 거예요. 잠깐만요. 퍼져나오게 된 거예요. 이모곤란의 전개 과정을 한번 볼게요. 일단 구식 군인들이 먼저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도시 하층민의 봉기를 가담하게 돼요. 도시 하층민들이 봉기에 가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 공사관과 군결을 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일본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별기군의 교관이 일본인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인 교관이라든가 부패한 민씨 일파들 이런 일파들을 살해하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와중에 명성황후는 살아남았어. 어디론가 숨어 들어갔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흥선대원군을 다시 원래대로 복구시킵니다. 왜냐하면 흥선대원군이 있었던 시기에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개화 정책을 전부 다 중단시키고요. 통리기모함은 폐지합니다. 오군영 다시 복구돼요. 그 다음에 민실판요. 너무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바보죠.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청나라가 군대를 파견하고요. 흥선대원군을 납치해갑니다. 청으로 다시 돌려보내요. 됐죠? 네, 그래서 군란이 진압되게 되고요. 다시 민씨 세력이 집권하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결과를 봐야 돼. 이모곤란의 결과는 뭐냐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청의 영향력이 강화돼요. 왜냐하면 이모곤란을 막아낸 건 결국엔 누구니까요? 청나라니까요. 그래서 조선의 청나라의 군대가 주둔하게 되고요. 위안스카이의 군대가 주둔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문을 둬요. 마건상 그리고 멜렌도르프. 그러니까 고문이란 게 뭐냐면요. 이 고문은 정치적 조언자, 외교적 조언자인데요. 조언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일이 처리가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의 동의가 없으면 일 처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파견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치에 엄청나게 간섭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청 상민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하게 되는데 자 요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뒤에 우리가 경제 파트에서도 보게 되겠지만 청상인이 내륙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땅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청나라 상인들은 여러 개 특권을 받았어요. 그리고 치외 법권도 인정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 뭐 배웠냐면 서양 열강들과 통상을 맺을 때 최혜국 대우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최혜국 대우 조항에 때문에
미국이고 프랑스고 독일이고 다 이 상인들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내륙 진출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애국 대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한 나라한테 특권을 주기 시작하면요. 모든 나라가 나는 거리고 있다니까? 이해돼? 엄청 무서운 겁니다. 최애국 대우라는 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민씨 정권은 계속해서 청나라에 의지하려고 하는 친청 정책이 심화되게 됩니다. 이해되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일본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일본 교관 죽었고요. 공사관 불탔어요. 그러면 뭐 하겠어요? 그렇죠. 배상해! 하는 거죠. 그래서 재물포 조약을 어쩔 수 없이 맺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상금 지불하게 되고요.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 주둔이라는 구실로 일본군이 서울에 주둔하는 것을 허용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방금 전에 청나라 보지 않았나? 조선에 청나라 군대도 있고요. 일본 군대도 있네. 엄마야, 청나라랑 일본이랑 만나겠네. 그러면 이게 뭔 상황이야? 그치? 전쟁이죠.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전쟁이 곧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 그림이 풍자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네, 이 그림이 뭘까요? 이 그림이 얘기하는 게 뭘까? 지금 보시면 이제 조선 사람이 있죠, 맞죠? 근데 양반인데 안경을 쓰고 있어요. 근데 눈동자가 안 보이죠? 까막눈인 것 같아요. 맞죠? 근데 손을 뒤로 하고 있고요. 청나라 사람이 뭘 하고 있냐면 조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맞죠? 자, 그러면 이것이 풍자하는 것은 뭐냐면 청이 조선의 내정에 간섭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모군란 이후의 풍자가 되겠고요. 청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세상에 안 밟고 조정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재물포 조약을 한번 볼게요. 재물포 조약. 자, 재물포 조약에서 제3조 보시면 5만원 내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5조 한번 볼까요? 일본 공사관에 군인 약관을 둬서 경비를 하겠다. 근데 그 비용 조선이 부담해.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 주둔을 인정했다. 이 말고 이것을 좀 더 확대 해석하자면 일본 군대가 조선으로 군사적 침략을 감행하고 있다는 거죠. 맞죠? 일본 군대가 조선으로 군사적 침략을 하려고 하는 거야. 맞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결국엔 여러분들 개화라고 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요.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전부 비용은 누가 냈어요? 민중들이 다 돈을 낸 거야. 백성들이 다 돈 낸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개화파의 분화 한번 볼게요. 7페이지란다. 9페이지. 9페이지 펼쳐보세요. 자, 9페이지 펼쳐보시면 개화파의 분화 나와 있는데요. 개화파 그리고 여러분들 위정척사파 이렇게 크게 나뉘어져 있었잖아. 그러니까 개화파는 지금 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위정척사파는 계속 그거 반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 개화파가 또다시 쪼개지게 돼요. 왜 그러냐면 개화 방법, 개화 속도, 외교 정책 이런 데서 의견 차이가 생기면서 이모군란을 전후로 청의 내정 간섭이 심해지자 갈등이 더 커지게 돼요. 그러면서 개화파가 둘로 쪼개지게 되는데 온건 개화파와 급진 개화파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요 표를 잘 보셔야 돼요. 대표자 중에서 여러분들 한 사람씩만 외웁시다. 온건 개화파의 대표 김홍집, 급진 개화파의 대표 김옥균. 요 두 사람만 알아줍시다. 됐죠? 온건개화파의 대표 김홍집, 급진개화파의 대표 김옥균. 온건개화파는 그 이름 그대로 온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권 세력이었고요. 민씨 정권에 참여합니다. 근데 급진개화파는요. 소위 얘기해서 청령 관료인데 있는 집 자식들이었어요. 김옥균은 27살 때 과거에 통과했다는 건 어쨌든 엄청 엘리트들이고요. 있는 집 자식들이에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있는 집 자식들이 엄청 급합니다. 온건개화파는요, 그러니까 직권 세력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랑 친하고 싶었어요, 온건개화파는. 근데 급진개화파는 우리나라가 청의 속국이 아니라 청에 사대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이해돼요? 그 다음에 자 얘네들은 각각 모델이 달랐거든요. 온건개화파의 모델은 청의 양무운동이었어요. 근데 급진개화파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었어요. 그러면 이 모델에서 얘네들의 성격이 다 드러나는 거야. 양무운동은 뭐였는데 중체서용. 중국은 위대. 그러니까 서양의 무기나 이런 것들만 받아들이면 돼. 근데 급진개화파는 메이지 유신은 그렇죠. 다 바꿨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온건개화파는 천천히 서양 것만 받아들이자.
이고 급진계합파는 다 바꿔 싹 다 바꿔입니다. 됐죠? 온건계합파 볼게요. 온건계합파는 개화의 속도가 느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서두르면 보수파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급진계합파는 서둘러야 된다고 주장한 거야. 왜? 너무 신중하게 되면 외세가 우리나라가 완전히 개화하기도 전에 간섭을 더 심하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지. 이해돼? 개화 속도의 차이도 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온건계합파는 동도서기론. 동쪽에 우리나라는 사상이 뛰어나고 도가 뛰어나고 서쪽에 무기가 뛰어나니까 서쪽 무기만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주장이고요. 온건계합파는 아니야. 사상이든 종교든 정치든 다 바꿔야 돼. 근대적인 자주 독립국가를 만들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온건계합파는 대표적인 정치가들이면서 민시 세력과 밀접했고요. 급진계합파는 소장파 관료들, 아주 작은 부류들이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소극적 개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 비판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넘어갈게요. 갑신정변이요. 자, 갑신정변은 뭐냐면 이거예요. 급진계합파가 자신들의 이상을 펼치고 싶은데 너무 정부는 바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개혁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정변을 일으켜요. 정변을 아주 순화해서 해석하자면 정치적인 급변화입니다. 정치적인 상황이 갑자기 급변하는 걸 정변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볼게요. 급진계합파가 개화정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좌절했다라는 얘기 이해되시죠? 근데 얘네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개화를 하려고 했는데 재정이 다 부족했던 거야. 그 다음에 청나라가 개입을 해. 집권 세력은 소극적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재정이 부족해서 일본으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했는데 그 차관도입마저 실패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상황이 꽤 좋았어요. 베트남을 두고 청프전쟁, 청나라와 프랑스 간의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청나라가 조선에 있던 군대를 갖다가 철수를 시켜요. 그러니까 갑신정변을 일으킨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때가 기회였겠죠. 급진계합파한테는 이게 기회였을 거야.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병력 지원을 약속받고 그래서 정변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우정총국 개설 축하연. 그러니까 우정총국이라고 하는 건 우편이에요. 그러니까 우체국 만들었다고 축하연하고 있는데 거기서 칼 들고 정변을 일으킨 거예요. 됐죠? 자, 그 우정총국 개설 축하연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민영익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김옥균이요 민영익을 잠시 불러내서 막 술판을 벌여요. 그래서 민영익을 갖다가 이제 죽이거든요. 신호 딱 때려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자객이 몇 명이 붙었냐면 11명이 붙었어요. 그러면 민영익한테 꽂힌 칼이 몇 개예요? 11개죠? 근데 여러분들 더 신기한 건요. 민영익이 살았어요. 11개의 칼을 맞은 채 살았어요. 그러니까 중요 장기는 다 피해갔나 봐. 어쨌든 살았거든요. 그래서 치료받고 아주 오래오래 장군수를 누려요. 욕을 하도 많이 먹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민영익은 삽니다. 더 신기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선인장이 되어가면서도 살 수 있었고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정비를 일으켜서 개화장 정보를 수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14개조 정관을 말합니다. 이렇게 사회를 개혁해야 돼 이러면서 청관 종속관계를 맺지 말고 신문제를 폐지하고 조세를 개혁하고 정치제를 개혁하고 이렇게 조선은 개혁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은 좋지 맞지? 근데 청나라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맞죠? 청나라가 개입하고요. 3일 천하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갑신정변은 3일 천하였어요. 진짜 3일 만에 끝나버려. 어이가 없죠? 그다음 결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갑신정변을 결국에 막은 것도 또 청나라인 거예요. 결국에는 청나라의 내정을 간섭을 더 강화하는 데 역할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성조약 보겠습니다. 한성조약은 일본이 맺은 조약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일본이 분명히 병력 지원 약속했잖아요. 근데 일본은 병력 지원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일본 공사관이 불이 탔거든요. 청나라가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배상금 내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엄청 뻔뻔하죠? 네, 그래서 이게 한성조약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텐진조약. 청나라와 일본 간의 조약이 맺어집니다. 근데 이 텐진조약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조선에서 양쪽 군대가 있다가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양쪽 군대가 철수하고요. 이후에 파병하게 될 때는
서로 알려야 됩니다. 이 뜻이죠. 그게 텐진 조약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갑신정변의 한계를 보자면 위로부터의 개혁이에요, 아래부터의 개혁이에요? 위로부터의 개혁입니까? 아래로부터의 개혁입니까? 위로부터 개혁이죠. 그럼 여러분들 결국에는 누구의 지지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지지를 결국에는 못 받았다는 얘기죠. 백성들은 이 갑신정변을 엄청 싫어했어요. 외놈당이라고요. 그러니까 외의 앞잡이였다고 되게 싫어했어요. 그리고 외세에 의존했죠. 그러다가 망했잖아. 근데 의도 있습니다. 근대 국민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던 정치개혁이었고요. 갑오개혁이 영향을 줘요. 그럼 여러분들 갑신정변이 꿈꼈던 세계가 어떤 세계였을까? 이제 좀 분석을 좀 해봐야겠죠? 여러분들 학습지 10페이지. 갑신정변 14개조 정강인데요. 자, 이거 보라고 넣은 건 아니고요. 어쨌든 뭐 정치, 경제, 사회, 군사로 나눌 수 있거든요. 14개조 정강을.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190쪽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조항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2번이요.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권을 지정한대요. 인민평등권,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조선에 있는 모든 국민은 다 평등하다는 얘기죠. 맞죠? 그래서 능력에 따라서 관리를 임명한대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인민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 신분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맞니? 신분제를 없애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맞아요? 네, 신분 없애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규장각, 외척, 세도 정치의 기반으로 다시 또 변질됩니다. 그래서 규장각을 폐지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13조 얘도 좀 주목해야 됩니다. 대신과 참차는 의정부에 모여서 정령을 의결하고 반포한다라고 돼 있어요. 정치적인 뭔가 일이 있을 때 모여서 의결하고 반포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뭐냐면 국회죠, 국회. 여러분들 정령 결국에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왕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의정부에 모여서 대신과 참찬들이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군주권의 제한을 의미하는 겁니다. 왕이 갖고 있었던 권한을 제한하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아주 유식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헌법이 있고요. 그 아래에 군주가 있는 세상을 꿈꿨던 겁니다. 입헌 군주제의 세상을 꿈꿨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경제를 보시면 뭐 세금 제도 개혁하는 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재정의 일원화 나와 있는데 재정의 일원화 강조하려면 강조할 수도 있는데 그다지 강조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아까 본 조항들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갑신정변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국제정세가 어떻게 됐냐는 얘기지. 어떻게 됐냐면 말이 아니죠. 맞죠? 자, 요 그림 한 장으로 다 설명이 돼요. 자, 조선을 표현하는 항상 양반을 표현해요. 갓을 쓴. 그렇죠? 근데 이 양반이 누구한테 눌려있어? 청나라한테 눌려있는 거 맞니? 맞죠? 청나라한테 지금 눌려있어? 근데 이 청나라 바짓꼬랑이를 잡고 끙끙대고 있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청나라를 끌어당긴 나라 영국입니다. 우리가 봤잖아. 아편전쟁, 베이징 조약. 봤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청나라들한테 따지듯이 얘기하고 있는 나라가 있네요. 근데 무사인 것 같다 맞지? 일본입니다. 그리고 청나라를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는 나라 러시아가 있습니다. 갑신정변 이후에 국제정세를 알겠나요?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다양한 나라들이 감싸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림 하나 더. 자, 요런 그림도 있는데요. 자, 꼬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한국을 이해합니다. 조선을 얘기해요. 조선을 얘기하고, 자, 그 조선이라고 하는 건 물고기죠. 지금 그걸 노리고 있는 물고기를 노리고 있는 낚시꾼이 3명이나 있어요. 일본인이 있고요. 청나라 사람도 있고요. 러시아 사람도 있어요. 러시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러시아 사람이야. 이 세 나라가 이제 조선이라는 물고기를 노리고 있어. 이게 바로 여러분들 갑신정변 이후에 국제정세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풍자합니다. 그럼 볼게요. 청나라와 일본 간 대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선 정부는 노력한답시고 뭘 하냐면 러시아와 비밀협약을 추진해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이용해서 견제를 하려는 거지. 그 다음에 뭐 서양 고문관도 초빙해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공사도 파견해보고요. 됐죠? 근데 엉뚱하게 러시아가
뭐를 하고 있었냐면요. 조선이 자꾸 이제 졸업 비밀 협약 추진한다 이런 소리가 떠도니까 갑자기 영국이 놔요. 그래서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오려는 걸 막으려고 한다고 거문도라고 하는 섬을 점령해버려요. 엉뚱하죠? 우리나라가 새우등 터진 꼴이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중립이 돼야 된다. 조선의 중립파론이 이제 대두되게 되는데요. 독일 부영사 부들러가 건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6.1준이 중립파론을 구상해요. 열강이 보장해주는 중립파론을 구상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항상 뭐냐면 건의랑 구상했다는 얘기는요. 정책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중립이야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서양이 지켜줄 것 같아요? 그래 너희는 중립이야 우리가 건들지 않을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맞죠?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실 정치에는 전혀 맞지 않았다라는 거지. 다음 볼게요. 러시아는 터키와 전쟁에서 영국을 잃는 그 뜻을 어쩌고저쩌고인데 그냥 여러분들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위안스카이가 조선 국왕한테 올린 글인데요. 러시아가 조선이 나약함을 이용하고 속이고 있으니까 인심을 선동해서 일을 만들어서 난을 일으키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러시아 조심해 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위안스카이는 청나라죠. 맞죠? 그러면 청나라가 지금 러시아를 경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당시 조선은 청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그래서 러시아랑 연합하려고 했어. 그래서 졸업 비밀 협약을 추진하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러시아랑 연합한다는 소문이 영국한테 퍼진 거야. 그러니까 영국이 러시아는 안 돼라고 하면서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했다고. 이해돼? 그래서 영국인 장교들이 거문도를 점령합니다. 오우 되게 폼나죠? 맞죠? 네. 그럼 여러분들 10페이지까지 했고요. 우리 이제 넘어갈게요. 11페이지. 자, 11페이지를 보시면요. 요거가 은근 여러분들 내용을 많이 불려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간단하게 말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불평등 조약을 앞세워서 치배복권, 일본 화폐 사용, 무관세, 양곡 무제한 유출 우리가 어디서 봤어요? 그렇죠. 강화도 조약에서 온 거야. 그래서 요것을 앞세워서 약탈적으로 무역을 해갑니다. 다 뺏어가요. 근데 여러분들 일본 상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나라 상인들이 피해를 입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본 상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은 계양장 여기야? 그러면 심리까지밖에 못 살았잖아. 근데 물건을 팔려면 서울 사람들한테 파는 게 제일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것과 이것을 좀 연결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겠네. 그래서 그걸 연결해 줄 수 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객주, 여각, 보부상이라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중간에서 이득을 많이 봤어요. 재미 보는 사람도 있었단 얘기야. 이때까지는. 됐죠? 조선은 그래서 쌀, 콩 세 가지, 일본은 영국산 면직물을 빼서 영국산 면직물을 교류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게 뭔 소리냐면요. 일본은 아직까지도 면직물을 만들 만한 기술이 안 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한테 뺏겼다고요, 나라를. 그러니까 진짜 뭣도 아닌 나라한테 나라를 뺏긴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심각하게 괴롭히고요. 우리나라는 일본이 그 당시만 생각하면 엄청 끔찍해하죠. 그게 그런 이유예요. 일본이 엄청나게 뭣도 아닌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됐지? 자, 그러면 딱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조선은 식량 부족했고요. 쌀값은 폭등했고요. 국내 수공업자들은 다 몰락했어요. 왜요? 영국산 면직물이 들어오니까. 일본은 원료와 식량을 헐값에 메이크하고요. 자국 시장에 싸게 공급하고요. 산업화의 기초를 다지고요. 영국산 면직물을 점차 자국산을 대체해요. 즉 일본은 이것보다 더 재밌는 시장이 없는 거야. 근데 조선은 이것보다 더 끔찍한 시장이 없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일부 지방에서는요. 쌀이 너무 많이 뺏기니까 쌀 뺏어가지 마! 라고 방공령을 내려요. 그래서 곡물 유축을 막고자 했지만 일본의 반대로 실패했는데 자 그러면 방공령을 엉뚱하게 갑자기 내린 게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조일 수조규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그 강화도 조약을 계속 우리가 수정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정을 받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무관세 조항이라든가 이런 게 사라지고요. 대신에 방공령 조항이 들어오고 대신에 최혜국 대우 조항이 다시 들어와요. 그러면 일본도 이제 최혜국 대우의 대상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제 조일통상정적 제 37관에 뭐에 관련된 조항이 있냐면 방공령에 관련된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쌀을 이제 유출하는 걸 금지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대신에 뭐 하라는 얘기냐면 1개월 전에 이걸 다 통고해라 라는 얘기였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이제 1개월 전에 통고를 하려고 했어. 그래서 이제 사신을 보냈단 말이야. 지방 일본 영사관에 이제 사신을 보냈어. 근데 하루 딱 늦었거든요. 그러니까 1개월 전인데 29일 전에 통고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니네 1개월 전 아니야 이거. 그러면 니네랑 이거 방공령 무효. 돈 내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조약을 어겼으니까 돈 내놔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런 방공령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방공령을 내렸는데 하루 차이 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이 방공령을 철회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한테 배상을 해야 됐었어. 이해되니?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됐다는 뜻은 아니고요. 함경도랑 황해도, 그러니까 쌀이 특히 안 나는 지역, 그 지역을 이제 시행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청과 일본 상인의 경쟁입니다. 두 번째는. 자, 그러니까 원래는 일본 상인만 계속해서 침투하고 있었는데 이제 청과 일본 상인이 경쟁을 벌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조청 상민수령 무역 장정, 이름도 긴 이 조약 안에 아주 무시무시한 조약이 있었어요. 내지 통상권.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제4관인데요. 요거 좀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면 봐봐요. 우리 그 조선의 사신이 인정을 하면, 즉 지방관이 허가증을 발급하면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제 내륙에서도 통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원래는 이제 거류지에서만 무역이 가능했잖아. 근데 이제 허가증을 발급받으면 내륙에서 통상을 할 수 있다고.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치, 나도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일본도 최애국 대우의 대상이 된다 했어요. 일본도 내지 통상권을 받았어. 이해되니?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내륙 침투가 가능해지게 되고요. 그래서 조일수호 조교 부록에서 조일수호 조교 속약 이런 걸 맺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 상인이 간행 이정이 확대되었다. 이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일본 상인들이 활동하는 범위가 넓어졌다. 됐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넘어가서, 자, 그래서 청나라도 우리나라를 침투할 수 있고요. 일본도 우리나라를 침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볼까요? 1885년 일본의 무역 비중은 81%, 청나라의 무역 비중은 19%였어. 근데 점점 파란색이 올라가고 있다는 느낌 보입니까? 자, 그러면 1892년 지금 55대 45입니다. 뭔가 위기감을 느껴야죠. 그러면 일본과 청나라가 지금 무역량이 비슷해지고 있는 거야? 맞죠? 그 다음 여러분들 한성에서 청상인이 거류할 수 있었던 이 지역, 일본 상인이 거류할 수 있었던 이 지역.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상인들이 거류했던 지역은요, 고작 요것밖에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 이걸 뭘 알 수 있는 거야? 이걸 통해서? 그렇죠. 청상인과 일본 상인이 우리 서울 한성으로 들어와서 뭘 하고 있는가요? 우리나라의 원래 상인을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시전 상인들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위기의식을 느껴야죠. 그럼 여러분들 청과 일본이 무역량이 비슷해져. 그러면 이제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주도권 싸움을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청과 일본은 전쟁을 벌이게 될 거고요,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들 청과 일본이 비슷해질 때 청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 여러분들 볼게요. 피해를 일단 보겠습니다. 객주, 여각, 보부상 이런 애들은 원래 거류지 무역해서 이익받던 애들이잖아. 근데 거류지 무역의 특징이 이제 사라졌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거야? 몰락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청일 상인이 도시 상권을 잠식하고요. 서울 상인은 위협을 받죠. 영세민들은 쌀 유출로 인해서 쌀값이 폭등하면서 생활고가 극심해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농촌에서는요, 입도선매, 이게 뭐냐면 농촌에서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 근데 농사를 지으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필요하거든. 그러면 그 돈을 빚을 져. 어떻게 빚을 지냐면 일본 상인들한테 가서 일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땅이 벼가 잘 자랄 땅입니다. 그래서 벼가 자라고 나면 나중에 드릴 테니 먼저 돈을 빌려주세요. 이게 뭐냐면 가을에 추수를 하기 전에 밭을 판다라고 해서, 벼를 판다라고 해서 입도선매라고 하거든. 근데 입도선매라는 거는 결국에는 흉년이 들면 쪽박 차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위험 부담 때문에 쌀을 헐값에 팔 수밖에 없었어. 근데 풍년이 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쌀 다 뺏기는 거야. 돼요? 그래서 헐값에 매각당하고요. 값싼 면제품 들어와서 가내수공업, 집안에서 수공업했던 거 다 몰락하고요. 농민 생활은 아주 악화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재미 본 사람들은 일부 지주나 상인들이죠. 쌀 수출을 계속해서 돈을 얻고 그 돈을 또 토지 매입에 투자하고 토지를 획득하고 이러면서 재미를 본 상인들도 있었어. 사람들도 있었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요 심화인데요. 요거는 잠깐만 두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뭐냐면 시전 상인이라든가 객주라든가 이런 조선 상인들은 가만히 있었진 않겠죠, 맞죠? 그래서 상권수 운동, 자신들의 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고자 했던 운동인데, 그래서 모여서 동맹철시라고 하는 건 문 닫고 계속 투쟁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상회사, 그러니까 회사를 설립해요. 그러면서 대항을 했다라는 거. 라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12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12페이지. 자, 그러면 우리가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우리나라 경제적 상황 완전 이상하게 굴러가고 있죠. 근데 이 상황에서 농민들이 아주 더 살기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킨다는 건요. 진짜 끝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갈 때까지 갔다는 거거든요. 이해돼요? 농민들은 웬만해서는 봉기를 일으키지 않아요. 근데 진짜 살기 힘들고 갈 때까지 갔다 싶으면 그때서야 봉기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해되죠? 네, 그렇다면 한번 볼게요. 자, 동학농민운동인데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경입니다. 고부농민봉기. 볼게요. 자, 고부 군수에 조병갑이 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역사책에 이름이 실리는 방법은요. 영웅이 돼서 실리는 방법도 있지만 나쁜 짓을 엄청나게 참신하게 많이 하면요. 역사책에 이름이 실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조병갑 이런 사람들 아주 여러분들 사람을 괴롭히는 방법이요. 이렇게 참신할 수가 없어요. 진짜 참신해요. 정말 참신하거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괴롭히면 역사책이 실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완용과 같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이제 여러분들 그 역사책에 실릴 수 있습니다. 물론 영웅으로 실리는 방법도 있어요. 알겠죠?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실리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조병갑이 비리랑 항적을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보를 쌓으라고 한 거. 그러니까 물 가둬놔야 된다고 만석 보를 쌓으라 했어요. 그래놓고 자 보를 열심히 쌓았더니 뭐라고 하냐면 야 니네 물세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놓고 물세를 막 내고 이제 이용을 해야 돼요. 그 불만이 넘쳐났겠죠.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뭐 쓸모도 없네, 별로 돈도 안 나오네, 이렇다고 백성들을 시켜서 그 보를 부수게 만듭니다. 참신한 방법이죠. 이렇게 참신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괴롭힐 수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봉준의 아버지가 억울한 일로 끌려가서 볼기를 맞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봉준과 이거 말고도 많아. 뭐 아버지 공덕비 세운다고 뭐라 하고 뭐 아주 참신하게 괴롭혔어요, 사람을. 네, 그 참신함에 감탄할 수만은 없으니까. 어쨌든 전봉준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켜요. 못 살겠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발통문을 돌려서 사발통문 뒤에서 볼 거예요. 동지를 모집하고요. 고부 관할을 점령해요. 그래서 이 조병갑을 묶어놓고요. 조병갑은 그 당시에 도망갔고 불법으로 거둔 곡식도 나눠주고 억울하게 옥살이야 된 사람들도 풀어주고. 그러면 정부는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핵사, 그러니까 백성들을 좀 진정시키는 진정제로 이용태라고 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참신해요. 자, 안핵사의 역할은 원래 백성들의 밀란을 이제 보살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밀란 관련자들을 너 동학하지. 우리나라에서 동학 안 되잖아. 근데 너 왜 동학 믿어? 라는 식으로 몰아가요. 아니, 그냥 일반 백성들이 더 많았어요. 동학보다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동학, 역적 이런 식으로 몰아가지고요. 다 죽여요. 그래서 농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1차 농민 봉기가요. 근데 책에서는 너무 순진하게 표현해놨어. 저는 이 봉기라는 표현을 전쟁이라는 표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전쟁이요. 본격적인 전쟁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전쟁을 벌이게 될 건데 전봉준, 손화중, 김계남 이러신 분들이요.
보국 안민, 제폭구민. 자, 요거 뜻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보국, 나라를 지키고요. 안민, 백성을 편안하게 하여. 제폭, 폭력을 제거하고요. 구민, 백성을 구제해요. 이런 구호 아래에서 농민군을 모아요. 그래서 백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4대 강령, 경문 이런 거를 발표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농민군이 간 곳마다 승리가 펼쳐졌어요. 황토현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다음에 황룡촌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 그 관군을 격파하게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황토현, 황룡촌 전투를 승리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농민군은요, 전주성에 입성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전주성을 무혈 입성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미 전주성에 도달했을 때는요, 아무도 그 안에 없었어요. 이미 쫄아서 도망갔어요. 알겠죠? 네, 통합농민운동이 성공했다라는 거네요. 자, 근데 여러분들 정부에서는 또 깜짝 놀란 거야. 알겠죠? 근데 또 우리 민씨 정권은 또 청에 원병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청나라가 이제 군대를 보내는데, 자, 중요한 거 여러분들 텐진 조약이라고 하는 걸 왜 배웠냐면 청나라와 일본이 서로 군대를 파견할 때 알린다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일본이 텐진 조약을 구실로 해서 군대를 또 파견해요. 그럼 여러분들 청나라와 일본의 두 번째 접견. 근데 농민군은요, 예상치 못한 일이야. 왜? 농민군의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 잘 살게 해달라는 건데. 근데 농민군들이 졸지에 뭘 불러들인 꼴이 돼요? 청군과 일본군을 불러들인 꼴이 돼요. 그러니까 농민군도 원치 않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청일 양군 철수하고 패정개혁 해달라라는 조건으로 정부랑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전주에서 맺어진 화약이라고 해서 전주 화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농민군은요, 집강소를 설치해서요, 집강소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들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군사라든가 이런 걸 거의 다 맡았어요. 됐죠? 그 다음에 정부는요, 정부도 우리 또 이제 개혁을 안 할 수가 없겠다라고 해서 교정청이라고 하는 곳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청일 양군의 철수를 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일본이 철수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부할까요? 아니요. 왜요? 여러분들 청나라는 그래도 부른 이유가 있어. 맞지? 그러면 명분이라도 있으니까 괜찮은데 일본은 아니 그냥 고작 그 텐진 조약 한 조항 때문에 들어와 놓고는, 근데 우리나라가 벌써 화약을 맺어버렸죠. 그러면 이게 일본이 예상했던 상황과는 전혀 안 맞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일본이 예상하기로는 뭐였어야 되는가? 농민군을 때려잡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내정에 간섭해하는 게 일본의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 속셈이 하나하나 다 비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일본은 뭐라고 하는 거야? 그쵸? 철병을 요구를 거부하고요. 아예 이제 경복궁을 점령해버립니다. 경복궁을 둘러싸고요. 니네 개혁해? 라는 식으로 협박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일본은 교정청 니네 그거 없애? 그거 뭐 쓸데없는 거 뭐하러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임명해주는 사람 갖고 개혁해! 라고 하는 겁니다. 총을 들고요. 우리가 지금 들었을 땐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본이요 청나라를 공격해요. 그래서 청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됐죠? 근데 농민군이 예상했던 상황은 뭐였는데 청일 양군이 철수하고 패정개혁이 잘 되고 이런 걸 꿈꿨잖아.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죠. 이건 농민군이 원했던 상황이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일본군한테 이제부터 책임을 물으러 가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2차 봉기가 벌어지게 돼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래서 동학교단의 조직 전체가 동원이 돼서 서울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주 우금치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이제 격렬하게 싸우는데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일본군의 무기를 우리가 당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과 정복을 상태로 전투를 했지만 패배해요. 그래서 거의 여러분들 수천 명이 수백이 되고 수십이 될 때까지 전투를 해요. 그러다가 더 이상 승산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전봉준이 해상 명령을 내리고요. 전봉준은 어디 이제 친구 집에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 이 친구가 뭘 했어요? 밀고를 했어요. 꼬질렀어. 그래서 전봉준은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정부군과 일본군과 농민군을 토벌되게 됩니다. 대학살을 해요. 일본군은요 정말 엽기적으로 사람을 죽여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동학농민운동의 의의와 영향 그리고 한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중요해요. 동학농민운동의 성격이 중요한데 첫 번째가 반봉건이고요. 두 번째가 반외세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기 위한 개혁을 요구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양반 중심의 사회를 개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양반 중심의 사회 개혁이란 얘기는요. 다른 말로 하자면 신분제예요. 신분제. 신분제에 대해서 철폐하라 라는 요구에서. 그렇지.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반봉건적인 성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2차 봉기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뭐죠? 그렇죠.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해서잖아. 맞지? 그래서 외세의 침략을 막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반외세의 성격도 띄었네요. 그 다음에 역사상 최대 규모의 농민운동이었다라는 것도 주목할 만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농민군의 요구 중은 일부는 그 해에 일어나게 되는 갑오개혁에 반영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농민군의 잔여 세력은 항일 의병에 가담해서 항일 의병운동으로도 계승이 됩니다. 근데 한계도 있었어요. 물론. 근대국가 건설을 위한 구체적 개혁안을 내놓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농민 이외에는 아무도 거기에 동감해주지 않았죠. 그게 한계라면 한계?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눈에 보는 동학농민운동 흐름입니다. 여러분들 연도, 달 이런 게 표시가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연표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걸 외우자 외우지 말자. 절대 외우지 말자.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사발통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발통문. 자, 사발통문이란 건요, 여러분들 사발을 엎어놓고 그 주변에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동그랗게 원 모양으로 글을 썼을까? 이건 뭘까요? 왜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썼을까? 자, 그 이유는 주모자, 또 다르게 얘기하면 주동자, 또는 지도자, 또 쉽게 얘기하자면 대장? 이것을 알 수 없게 하기 위해서요. 맞죠? 그러니까 세로로 쓰면 얘가 대장이란 게 바로 티나잖아. 근데 이걸 알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동그랗게 쓴 거예요. 됐죠? 넘어갈게요. 난내 난리가 났어. 에이 참 잘 되었지. 그냥 이대로 지내서야 백성이 한 사람이라도 살아났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4가지 강령을 내봅니다. 고부성을 협파하고 군수 조병갑을 효수할 것, 군기창과 하액고를 점령할 것, 군수에게 아첨하여 인민을 못살게 굽는 탐관오리를 응징할 것, 전주영을 함락하고 서울로 곧바로 나아갈 것. 이것이 뭐냐면 고부농민봉기입니다. 됐죠? 그럼 여러분들 제1차 농민전쟁 때 동학농민군이 냈던 패전개혁안이 있어요.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학습지 벌써 여러분들 13페이지입니다. 무려 13페이지. 자, 쭉쭉 나가죠? 맞죠? 자, 볼게요. 4대 강령입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고 어디 갔지? 잠깐만, 이거 미안. 여러분들 13페이지 오른쪽에 생각해보기 3 있죠? 그거예요. 동학교도는 정부와 원한을 씻어버리고 모든 정사에 협력한다. 탐관오리는 그 재상을 조사하여 엄중히 징벌한다. 횡포한 부호를 엄중히 징벌한다. 부호, 부잣집. 불량한 유림과 양반의 무리를 징벌한다. 노비 문서를 소각한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반봉건. 맞죠? 부잣집 이런 거 횡포하면 다 징벌하고요. 불량한 유림들 양반 다 징벌하고요. 노비 문서 소각하고요. 반봉건의 성격을 띠죠.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넘어가서 7종의 천인 차별을 없애고, 천인들은 차별을 했나봐. 맞지? 그 다음에 백정이 쓰는 평량값은 없앤다. 역시 다 신분 차별을 철폐해달라는 얘기네. 그 다음에 젊어서 과부가 된 여성의 개가를 허용한다. 그러니까 젊어서 과부가 됐으면 다시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야. 그 다음에 무명 잡세는 일체 거두지 않는다. 그 다음에 관리 채용에는 지벌을 탑하고 인재를 등용하라. 외와 통하는 자는 엄중히 징벌한다. 이거에서 알 수 있는 성격은 반외세죠. 됐죠? 공채든 사채든 기왕의 것은 모두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채무 무효로 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토지는 균등히 나누어서 경작하게 한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농민군이요. 결국에는 요구했던 건 뭐냐면 토지야, 토지. 지주들이 너무나 횡포가 심했거든. 그래서 농민군이 원했던 건요. 토지예요, 토지. 토지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지주들이 횡포를 부리니까 못 살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 위쪽 사람들은요. 그거 몰라요. 토지 나누는 방법도 모르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농민들이랑 엇나가는 거야. 정부분들은. 아시겠나이까?
됐죠. 자, 여러분들 2차 2차 봉기가 일어난 이유, 2차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뭐라고요? 일본에게 왕궁을 습격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죠. 자, 그럼 농민군 4대 강령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국, 안민, 제폭, 구민. 4대 강령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보국, 안민, 제폭, 구민. 안민, 제폭, 구민.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요. 폭력을 제거하고 백성을 구제한다는 뜻이죠. 요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장태라고 돼 있는데 장태에 여기에다 가시를 박아놓고요. 그래서 농민군들이요 이걸 밀어요. 이걸 밀면 여러분들 그 밖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무섭지 않게 싸울 수 있었대요. 그래서 장태를 뒤집어 쓰고 싸웠답니다. 됐죠? 그러면 농민군이 부족한 무기로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여러분들 농민들의 열렬한 지지죠. 응원이에요. 맞죠? 세상 한번 바꿔보라는 응원이 있었기 때문이야.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봉준의 재판 기록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제2차 농민 전쟁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전봉준의 마지막 말을 집중을 해보죠. 일본군이 개화를 친하고 군대를 거느리고 우리 서울에 들어와서 밤중에 왕궁을 공격하여 임금을 놀라겠다. 하기로 일본인과 접전하여 그 책임을 묻고자 함이었다. 즉 일본에게 왕국을 습격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죠. 이해되나요? 여러분들 14페이지에 보면 황토현에 붙이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엄청 길죠? 한번 읽어보세요. 됐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시간이 없으므로 바로 15, 16페이지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장 갑오을미개혁이고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갑오개혁부터 볼게요. 자, 여러분들 갑오을미개혁이 추진된 배경에 대해서 일단 먼저 살펴볼게요. 일본은 경복궁을 점령하고요. 그 다음에 농민들도 개혁을 요구하고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갑오개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1차 김홍집 내각이 성립되게 되는데 내각이라고 하는 건요. 김홍집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하나의 이제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체계. 이게 내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곳의 중심이 뭐냐면 내각의 성립의 중심이 뭐냐면 군국기무처예요. 그래서 군국기무처를 설치해서 개혁을 추진하게 돼요. 그래서 갑신정변의 정강이라든가 동학농민군의 요구를 다 수용해서 자주적이고 폭넓게 추진해요. 그럼 이제 2차 개혁으로 갈게요. 2차 개혁의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는데요. 청일전쟁. 여러분들 지금 제1차 갑오개혁 때는 청일전쟁 중이었어.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간섭할 만한 겨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꽤 우리가 자주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어요. 꽤. 근데 제2차 갑오개혁 때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기를 잡았어. 승기를 잡았다는 얘기냐? 아직 승리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승리할 기운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승리할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일본이.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이제 청일전쟁에서 거의 다 승리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내정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정 간섭이 본격화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딱 보니까 자꾸 우리 일본이랑 엇나가는 거야. 그래서 군국기무처 없애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랑 친한 사람을 하나 불러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박영효예요. 박영효는 여러분들 갑신정변 이후에 도망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박영효를 일본에서 불러서 다시 이제 개혁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독립서고문이라든가 홍범14조 이런 걸 발표하고요. 국정개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군국기무처를 계승하려고 했으나 일본이 간섭했기 때문에 별로 일본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다 승리를 했어. 청일전쟁에서 이제 일본이 승리를 한 거야. 그리고 나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게 되거든요. 시모노세키라고 하는 곳에서 조약을 맺어서 그래서 막대한 배상금 뜯어내고요. 그 다음에 요동반도 내놔라고 해놓은 겁니다. 근데 요동반도 내놓는 것에 반대하는 나라가 세 나라가 있었어요. 독.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연합해서 이야기합니다. 일본한테 뱉타. 그러면 일본이 눈 하나 깜짝하겠냐고. 근데 두 번째로 뱉타 했더니 일본이 오록 뱉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세 나라가 일본한테 간섭했다고 해서 삼국 간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요동반도를 점령하는 걸 저지했을까요? 그렇죠. 청나라를 지들이 먹어야 되는데 일본이 먼저 먹을 거 같이 생겨 먹었거든. 됐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삼국 간섭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딱 보니까 명성황후는 약삭 빠른 사람이거든요. 딱 보니 이제 일본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청나라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려면 러시아랑 붙어야 된다라고 한 거야. 그래서 친러 정책을 펴니다. 러시아를 이용해서 일본을 견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박영효가 실각되게 되는데, 실각이라고 하는 건 내각을 잃었다는 소리거든요. 박영효가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은 이것의 위기를 느끼고 친러 정책의 중심에 명성황후가 있다는 것을 안 후에 명성황후를 시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을미사변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일본이 다시 개혁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3차 을미개혁입니다. 자, 그래서 을미개혁이 되게 됐네요. 자, 6.1준 이런 미국 유학파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을미개혁 때 뭐가 있었냐면 태양력, 건양 이런 연호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니뭐니 해도 단발령, 머리 자르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머리 자르라고 했는데 그러면 머리를 죽어도 안 자를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주신 머리카락을 어떻게 함부로 자릅니까? 유생들이죠. 위정척사 세력이죠. 그래서 자, 앞에 우리 누구 죽었습니까? 그렇죠. 명성황후, 즉 조선의 국모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단발령 머리 자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일본이 나쁘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일 의병운동이 일어납니다. 일본에 반대하는 의병이죠. 을미사변에 대한 분노, 단발령에 대한 반발, 이게 폭발해서 유생들이 주도해서 의병운동을 일으켜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단발령을 철회하고요, 고종이. 그 다음에 해산명령을 내림으로써 자진해산하게 되지만 어쨌든 의병운동을 일으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고종의 입장에서 생각해볼까요? 고종은요, 뭐 물론 사랑하진 않았을 수 있지만 자신의 와이프가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신변의 위협을 느꼈겠죠. 언젠가 자신도 죽을 거라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로 처소를 옮기냐면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를 옮겨요. 자, 이 당시에 러시아를 부르는 이름이 뭐냐면요, 아라사였거든요. 그래서 아라사 공사관으로 임금이 뭔가 옮기는 거, 거주지를 옮기는 걸 파천이라 해요. 그래서 아관파천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관파천이라는 거, 을미의병 이런 게 함께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개혁이 중단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에는 김홍집도 실각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김홍집이 이제 김홍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실각하고 나서 이제 궁궐을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궁궐을 나왔을 때 사람들이 김홍집을 아주 좋은 눈으로 바라봤을까? 아니겠죠. 외놈들의 앞잡이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외 대신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김홍집이 궁궐에서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돌팔매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김홍집은 그 돌팔매를 맞고 죽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갑오개혁 내용 한번 볼까요, 우리? 자, 갑오을미개혁 내용인데요. 제2차, 1차 갑오개혁 내용에 2차 갑오개혁 내용도 있는데요. 너무 많죠. 그래서 좀 정리해 보려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왕실과 정부 사무를 분리해서 첫 번째 이게 왕실과 정부 사무를 분리해서 국왕의 전제권을 제한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갑오개혁이 꿈꾼 세상도 역시나 헌법이 있는 상태에서 군주가 다스리는 제도, 즉 입헌군주제를 꿈꿨던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의정부를 중심으로 국정이 굴러가도록 한 거야. 그 다음에 뭐 연호도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과거제도 폐지하고 능력에 따라서 인정을 등용한다. 뭐 이거는 갑신정변에 있었던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한 표현이요. 사법권의 폐지입니다. 사법권의 독립이요. 여러분들 원래 사법은 누가 했냐면요. 탄간오리라고 이야기를 할 뻔했네. 자, 관리가 있었어요. 관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방관들이 사법권까지 들고 있었단 말이야. 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재판소를 따로 만듦으로써 사법권을 분리시킨 거죠. 그 다음에 지방관들의 권한을 축소시켜버려요. 사법권. 그러니까 사법권은 다 따로 분리시켜버리고요. 그 다음에 군사를 줄 수 있는 권한도 있었거든. 이것도 없애버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재정의 일원화인데요. 재정의 일원화는 여러분들 갑신정변에서 나온 얘기거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가 재정이 자꾸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요. 계속해서 중복된 세금도 얻어가도고요. 그러니까 일 처리가 똑바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재정 일원화하려고 한 거고, 그다음에 왕실과 정부의 재정을 분리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입헌군주제랑 비슷한 거죠. 그다음 조세를 곡물 이런 걸로 내지 못하게 하고요. 전부 다 급납. 포도 아니고, 그러니까 군포 걷어갔었잖아. 그것도 전부 다 돈으로 받겠다 이거예요. 돈으로 받았어요. 그 다음에 도량형 이런 것도 개정통일하고 은본위 화폐 제도를 실시했다 이런 것도. 은본위 화폐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조선이 갖고 있는 은의 양만큼 돈을 그 발급하는 걸 은본위 화폐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제1차 가보기여서 가장 중요한 거 신분제가 폐지됐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신분제 폐지는 누가 먼저 주장했죠? 갑신정변 동학농민도 계속 주장했던 거죠. 신분제가 드디어 이때부터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정부 공식적으로요. 근데 여러분들 양반들이 하루 만에 신분제 폐지됐다고 천민들한테 너랑 나는 이제 같은 위치야 라고 하겠냐고.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회적 인식이 바뀌는 데까지는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악습을 철폐합니다. 조혼 금지 이런 거, 과부의 제가 이런 거 됐죠? 그 다음에 고문, 연자제 이런 것도 폐지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2차 가보개혁에서 교육의 입장에서 보면 선생님을 키우기 시작해요. 본격적으로. 그 다음에 외국어 학교 이런 것도 만들기 시작해서 국제적 인재도 양성해요. 됐나요? 근대적인 교육제도를 마련했다는 거지. 그 다음 여러분들 갑오을미개혁의 성격 한번 볼게요. 자, 요것도 한 별표 2개짜리 됩니다. 의 한번 볼게요. 일단 먼저 의는 뭐냐면 개화파가 의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의 요구고 일부 반영됐어. 그래서 근대적인 개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신분제를 폐지했고요. 평등사회의 기틀을 마련했어요. 그 다음에 군주권도 제한했고요. 내각 중심의 정치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조선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 했던 노력은 있었어. 분명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주도 세력이 일본에 의지했던 거야. 그러니까 역시나 또 위로부터의 개혁이 된 거죠. 아래의 지지를 얻지 못했던 얘기예요. 됐죠? 그러면 농민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건 뭐라고? 토지제도 개혁이라고. 근데 이 토지제도 개혁을 여전히 하지 않아요.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본이 군사제도 개혁해라고 하겠어요? 우리나라 군사력을 증강시키는데 도움을 주겠냐고? 전혀 아니겠지. 그래서 군사제도의 개혁도 미비했다라는 거. 되겠고요. 그 다음 군국기무처 개혁 법령, 그 다음에 홍범 14조. 우리가 방금 전에 본 갑오을미개혁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것만 한번 볼게요. 왕실에서 반대했을 조항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요거야. 요거. 홍범 14조의 3조. 임금은 각 대신과 의논해서 정사를 행하고 종실 외척의 그러니까 종실 외척의 내정 간섭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왕실에서 반대했을 조항이야. 그 다음에 4번. 왕실 사무랑 국정 사무를 나눠서 혼동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럼 봐봐. 원래 왕실은 국정 사무를 맡는 곳이었어. 맞지? 근데 이 왕실 이제 니네는 국정 일 하지 마. 그냥 왕실 일만 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면 이거 뭐는 거야? 왕실의 권한과 권위의 특권 이런 것들을 다 축소시킨 거지.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양반의 입장에서 보면 봐봐. 이런 거 반대하지 않겠어요? 계급 타파. 그 다음에 노비를 없애라 뭐 이런 거. 양반들만 가지고 있었던 특권이었잖아. 근데 이 특권이 사라지다 보니까 별로 안 좋아 보였겠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양반 지배층이 반대했을 건요. 자신들의 특권이 소멸된다라고 생각해서 반대했을 겁니다. 신분제 차별 이런 거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한 번만 해볼게요. 자, 갑신정변에서도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동학에서도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갑오에서도 이야기했어요. 자, 요 세 개의 공통점은 뭐니? 신분제지.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갑신 때도 동학 때도 계속 얘기했던 거야. 그게 공통점이 뭐라고? 신분제. 근데 여러분들 갑신 때도 얘기 안 하고 갑오도 이야기 안 하고 동학 농민운동은 농민들은 계속 주장했던 거 뭐니?
토지제도 개혁이지. 이해돼요? 자, 요 정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그러면 가보개혁을 여러분들 알아서 평가해 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역사는 끝나게 됩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역사 16페이지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서술형 제가 힌트 다 드렸어요. 나올 수 있을 만한 건 다 힌트 드린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정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